네, 들으신 것처럼 20대 총선이 4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구 획정안이 오늘 오전에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획정된 20대 총선 선거구, 그 내용과 후폭풍을 짚어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자, 여야 참 대치가 오래됐었는데 법정 시한을 139일이나 넘겨서야 이제 제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만시지탄이 있지만 우리 국회가 항상 그 법정 기일보다 하여튼 미뤄서 하는 것이 지난 총선뿐만이 아니고 그 지난번 이제 어떤 관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19대 총선도 마찬가지로 49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2월 27일 날 지난 선거구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시기는 됐지만 4일이 뒤졌습니다. 네. 45일 남겨놓고 선거구가 획정이 됐는데 이것은 뭐 지난 2014년 10월에 헌재에서 투표 불평등, 가치 불평등에 따라서 3대 1을 2대 1까지 낮춰라. 그래서 이번에 13만에서 28만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했는데 지금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지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만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필리버스터라는 것도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안행이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로 오면 바로 표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처리를 해서 법적인 공백, 물론 지금까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거구가 유효했고 1월 1일부터는 지금은 무법천지입니다. 네네. 선거구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에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 이 과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현역 정치인들의 그 음모라고 비춰지는 시각들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정치 신인들은 지금 현재 선거구 획정되지 못함에 따라서 선거운동에 아주 불리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선거구 획정이 늦음에 따라 각 당의 공천 일정, 경선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공천을 하기 위한 어떤 음모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그 정치인들 사이에 친박이든 비박이든 친노이든 비노이든 간에 신경전을 선거구 획정을 둘러서 각종 오해들이 있는 게 사실인데 늦게나마 지금 빨리 결정이 되었으니까 예정대로 경선 일정과 총선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45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이 된 상황이고요. 뭐 곳곳에 따라서 뭐 통합된 곳도 있고 분구된 곳도 있고 좀 복잡하긴 한데 먼저 서울과 수도권을 살펴보면 10석이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53석 그리고 47석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보다 지역구가 인구 편차에 의해서 좀 늘어나고 그리고 비례대표가 상당히 줄었고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농어촌구의 대표성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과 문화와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가치가 틀린 여러 지역을 하나로 묶어놓고 거기에서 한 명을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가 가장 큰 혜택을 본 이번에 선거구 협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16곳의 기존 선거구가 분구가 됐고 그리고 9곳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9곳이 통합이 됐고 5곳의 선거구가 이제 구역 조정을 거쳤는데 동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나 이렇게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서로 전체적으로 했는데 특히 서울, 인천, 대전은 각각 한 곳씩 늘어났고 지금 이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경기도는 8석, 충남은 1석, 유성에서 분구가 돼서 1석이 늘어났고 충북, 경남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전남, 전북은 1석이 줄었고 전남, 전북이 1석씩 줄은 것 해서 경북도 마찬가지로 2석이 줄은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 여야가 좀 균형 있게 선거구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위가 여야 동수로 4명씩 그리고 선관위에서 1명씩 해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가 찬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균형 있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도 특히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 강남이 가불병으로 한 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서도 강서 가불병 예. 한 석씩 늘어났는데 이걸 봐서라도 강서는 새누리당적인 성향도 있지만 야당 더민주당 성향도 약간 가미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과거의 중구라는 것이 중구가 서울의 정치 1번지, 예. 종로 이렇게 서로 정치 1번지를 놓고 다투던 중구가 없어졌다는 것은 정말 중구 특히 이 지역의 구청장이 새누리당입니다. 예. 지금 최창식 구청장이 새누리당이고 그리고 정호준 의원이 더민주당 소속인데 정대철 의원의 아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중구가 없어졌다는 것은 중구가 이제 그 인접 성동구로 가불로 이제 나눠서 이제 이렇게 병합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국회의원들 어떤 일희일비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예, 그리고 예. 지역 유권자들도 우리가 뭔가 왜 우리가 이 지역을 뺏겨서 다른 데로 가야 되나 그런 자존심 그런 것도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결과를 놓고 보니까 좀 여야가 주고받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수도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안 그래도 총선에서 항상 승부처였는데 이렇게 뭐 분구가 되고 통합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일 그동안 선거구들이 수도권을 과밀화됐다라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뭐 서울하고 인천이 한 석씩밖에 들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8석 있는 것이 아주 괄목할 만한데 그 이유는 서울에서 주택 문제 때문에 경제 가능 인구들이 주로 경기도로 많이 이전을 하게 됐고 예. 농촌에 있는 젊은이들도 농어촌 지역도 일자리 때문에 그 수도권으로 많이 오게 된 그 양쪽에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함께 경기도로 몰렸기 때문에 네네. 경기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인데 경기도에는 특히 특징이 수도권 그 인구 과밀에 대한 분구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역대 그 여야 선거 결과 보면 경기도는 야당이 우세한 서울보다 더 야성이 더 강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선거에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동층의 표심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민감한 그 노인층의 농어촌 중심의 그 보수적인 표심보다 수도권의 부동층들은 경제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평가가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일어날 것 같고 특히 그 분수령이 경기도 지역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저는 야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형은 형성이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의석은 이렇게 증가한 반면에 지금 농어촌 지역은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좀 반발이 상당했는데 앞으로의 후폭풍이 좀 있을까요? 후폭풍인데 이 후폭풍을 여야 지도부가 이것을 무마를 시켜야 될 겁니다. 아니면 과거처럼 막 그 경호기 타고 올라오시고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데 왜냐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간은 농업인데 농촌에서 대표성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4개, 5개 군에서 대표가 1명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군에 있으면 나머지 4군은 내가 어릴 때 한 군에서 살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다시 내려가서 했을 때 문화적인 특성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여야 지도부에서 20대 총선에서 선거구를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를 좀 더 늘리고 그리고 또 중대선거구제로 이렇게 바꾸는 예, 예. 그런 정책을 공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서 여야가 선거 공약으로 하면 농촌 지역에서 20대 한시적으로 참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더 나갔을 때는 그 지리적 행정적 기준으로 지금 인위적으로 14만에서 28만까지 지금 묶어놓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랬을 그랬을 때 문화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지금 선거구 획정의 특징이다. 예. 특히 인구 기준으로 보면 순천이 지금 27만 8천 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특이한 것이 이정현 의원이 곡성인데 곡성이 다른 데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정현 의원은 고향을 버리고 순천에서 출마를 해야 될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상황이 이제 또 이제 일어나는 것이고 예, 예. 강원도 속초, 고성, 양양 여기는 1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이렇게 인구 편차가 상당히 크지만 그래도 2대1에 14만 명에서 28명까지 이렇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소선거구제라는 소수대표제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중대선거구로 앞으로 가야만이 농촌 지역을
에서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네. 안 그래도 박영수 획정위원장이 이 브리핑에서 일부 불합리한 선거구를 조금 조정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난 곳은 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곳을 보면 재미나는 현상이 주로 불출마하는 사람이나 내지는 선거직을 상실해서 지금 선거구가 국회의원이 공석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 부담을 여야가 줄이기 위해서 그런 지역을 우선시해서 그 분구를 하다 보니까 같은 구인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 선거법상 동일구를 선거구로 한다라는 걸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다만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 걸 활용해서 한 건데 즉 게리맨더링에 서로가 서로에게 유리한 여야가 같은 구라도 예를 들면 종로구가 지금 유권자들 이해하기 쉬운 것이 네네. 평창동 지역과 창신동 지역이 확연히 창신동은 예전에 서민들이 많이 살던 야성이 강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여성이 강한 지역인데 이를테면 야당이 유리한 지역을 그 동대문구로 쪼갠다든가 여당이 유리한 지역을 여당이 유리한 옆에 있는 지역으로 쪼갠다는 이런 식의 게리맨더링이 가능한 거하고 그다음에 의원직 상실하고 공석이 된 지역 그다음 불출마를 선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다 보니까 단일한 선거구에 단일한 문화권에 사는 분들이 국회의원이 다르고 투표 장소가 다른 그런 혼란과 그 지역 내 올바로 된 대표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선관위 내에서 그런 점이 아주 아쉽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뭐 게리맨더링 우려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역구 의석에 대한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 그만큼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는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 그런데 이제 헌재 판결이 헌법 불합치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 수를 훨씬 늘리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콩고처럼 막 470명 이렇게 늘리면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19대 총선의 입법률이 33%밖에 안 됩니다. 역대 최하로 다른 국회 같은 경우는 47, 50% 이 정도 됐는데 역대 최하의 어떤 입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선진화법이라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지난 국회였는데 식물국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원화 시대에 맞춰서 직능, 대표 이것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를 보면 보수 정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직능 대표를 데려다가 직능 국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수 자기 어떤 라인들을 심는 그런 기구로 전락을 시키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순수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래서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시민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해소가 된다면 늘리는 것이 대세인데 그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대선이 임박해 있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선거가 돼 있고 그리고 지역주의와 보수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지역 개파죠. 이런 우리 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앞으로 훨씬 더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직능 대표성을 지역구 의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여러 가지 시민단체 출신 이런 분들이 지역구 후보로 나오면 그 분들이 국회에 가서 그 직능 대표성을 발휘하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만큼 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소수당이 비례대표를 통하지 않으면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양당 체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3당에 설 당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득표수에 따라서 5석, 10석을 어디서 가져오냐. 비례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제3당, 제4당들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데 우리 기득권 정치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서영훈 시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세요? 저는 뭐 그 여당의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40%의 득표율을 가진 정당이 의회에 55%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10% 이상의 그 표의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를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실은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데 이것은 소수당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10%의 증발된 국민들의 표심들을 대변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서의 비례대표는 반드시 필요했는데 희한하게 여당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승자 독식 국회 과반 의석 내지는 180석 장악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서 저는 뭐 소수 정당이라든가 내지는 지역주의 완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정치 선진화를 다소 손해가 보더라도 여당이 원래는 그 국정의 그 성공을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정치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손해를 감수하고 여당이 해야 될 목적인데 당장의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표의 왜곡이 심화되는 데를 방치한 것은 정치권의 맏형인 여당으로서 책임이 큰 것이고 물론 야당도 그것을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은 제1야당 내에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그에 따른 부수적인 그 과점을 할 수 있는 현재 정치 구조이기 때문이 하나 저는 뭐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이 이번에 비례대표 협상할 때 한 채 양보도 없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선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소선거 구제고 대통령 선거가 단선제이기 때문에 다수대표제입니다. 다수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사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파의 의견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것을 둔 것은 아닙니다. 비례대표제라는 주어는 다운주의 시대에서 다양한 직능 대표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끌어다가 각종의 정강 정책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당과 야당 대부분 보십시오. 물론 비례대표 측 어떤 그런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측근 식기로 비례대표가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이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비례대표 늘리기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직 속단하긴 이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봤을 때 아까 실장님께서는 경기권을 좀 중심으로 봤을 때 야당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는 어떠세요?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여촌야도였습니다. 여당은 시골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이런 것이 통했지만 민주화 시대 때도 그렇게 통했죠.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구도가 틀립니다. 선거는 구도 싸움인데 내용보다는 구도입니다. 야당이 지금 분열돼 있고 이 상태에서 집권 보수 여당은 하나로 지금 딱 뭉쳐 있는데 과거에 선진당도 새누리당이나 합쳐서 충청권도 하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이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임기가 1년에 남았으면 레임덕에 있어서 오히려 심판적 분위기가 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2년이나 남았고 그리고 안보 위기가 지금 닥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분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랬을 때 야당이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수가 늘건 줄건 도시 여촌야대의 공식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야당이 단일대로 가지 않으면 뭐 보수 여당 새누리당한테 상당히 벅찬 게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의 분열 말고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정치 지역만을 보면 예. 야당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나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야당이 두 가지로 크게 두 축으로 분열된 예, 상황에서는 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각 당별로 또 새로 짜여진 선거구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 할 텐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전략이 지금 다음 달 23일부터 25일까지 입후보 등록입니다. 예, 예. 공천을 그러면 15일까지는 거의 한 17일까지 결정할 겁니다. 네네. 그러나 상당히 지금 시간이 없다. 이랬을 때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국민의당이나 마찬가지 지금 공천 심사라든가 현역에 가서 분구 특히 뛸 사람이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뭐 한 6개월 정도 나오면 이것이 천천히 이렇게 어레인지가 될 텐데 네네. 전략공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당의 공천위원장들, 비대위원장들이 상당히 공천의 어떤 칼을 휘두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인구가 줄어든 곳은 사실 이미 의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략 공천이나 그 단수 공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국회의원도 줄어든 데다가 거기다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 통해서 배제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기 때문에 다만 선거가 늘어나는 곳, 특히 서울의 강남 가불병이 늘어나고 예, 예. 그다음에 강서구가 한 곳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원도 대도시이다 보니까 가불병 정에서 무까지 예. 한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그 수도권 텃밭에서 강남은 그 예로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이고 강서는 최근에 야당의 텃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원은 여야가 지금 공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예. 상황인 거고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야당이 그 강서 지역에서 그 얼마나 물갈이의 공천을 해낼 것인가에 대한 변수, 강남에서 그 여당 텃밭에서 얼마나 물갈이하는가에 따라서 수원과 같은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접경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네. 텃밭 지역에서 분구돼서 늘어난 지역에서 오히려 그 젊은 부동층에 호소할 수 있는 소구력이 높은
그런 사람을 내보내되 그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인근 그 부동층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공천의 가능성이 텃밭에서부터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선거구 유권자가 1,700만 명, 23.1%의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역대 최다로 많습니다. 이거에 또 각 당의 선거 전략이 특히 이분들은 80% 이상이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맞춰서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젊다고 좋고 세대교체해서 이것이 먹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친밀감이 있는 그런 끈끈한 후보들을 여야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선거구 획정 때문에 가장 관심을 좀 둬야 할 지역, 어느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는 강남 지역과 강서 지역이라고 봅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석이 늘어나는데 여당이 아주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률도 치열하고 많이 나오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경선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남의 선거가 전체 새누리당의 이번 선거를 임하는 텃밭 TK와 그리고 그 강남 지역이 소위 말하는 그 새누리당의 물갈이 공천, 국민들의 정체된 변화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물갈이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규칙가 주목되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강서 지역이 가장 그 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강서 지역에서 어떤 물갈이 공천을 할 것인가가 관심이 모아지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은 됐습니다만 이게 처리가 되려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한창이거든요. 이게 중단될 거라고 보십니까? 야당에도 빨리 명분을 찾을 것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것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필리버스터 국민들이 상당히 새로운 생소한 것을 보기 때문에 호기심이 상당히 많았고 여기서 적당히 끝내면 좋은데 여기서 더 가면은 야당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무제한 토론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토론이 아니고 앞에 국회의원 2명 앉아 있고 국민을 향해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가 아니고 지금 주로 낭독이라든가 연설을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리버스터의 어떤 애초의 취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선진화법에 규정돼 있고 민주주의 절차 방식 이런 것은 분명한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을 넘기냐 3월에 이것을 처리하는 엄청나게 큽니다. 국민들의 그런 어떤 비판은 2월이나 3월이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2월이 마지노 우선이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넘어가면 바로 본회의에서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법안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도 여기에서 이제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법 이거 무법천지 이것을 드디어 우리가 선거구를 획정해서 우리도 이제 본선으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명분을 갖고 물론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충분히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고 봅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되겠죠 앞으로. 네. 네.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신데 저는 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필리버스터를 여야 합의로 잠시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부터 통과시키고 다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너무 모양도 사납고 정책 명분도 없기 때문에 하나는 합의를 해서 처리를 종료를 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종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 짓는 두 번째 안인데 지금 사실 키는 여당이 가지고 있죠.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도 여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종걸 그 야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당대표가 개정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선거구 획정과 왜 이것을 테러 방지법을 연계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두 가지를 연계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고 있고 지금도 야당이 촉구하고 있는 법안을 여당이 받지 않는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이제는 더 이상 테러 방지법에 대한 것과 별개로 이 수정안을 야당이 내놓은 것만큼 또 의장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여당이 빨리 수정안을 수용해서 선 테러 방지법을 수용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바로 선거구 획정도 끝내는 게 저는 그 가장 합리적인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의와 국회의장은 개정안을 본인이 냈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직권상정을 안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투표할 권리만 있는 것이 이걸 다시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국회의장 수정안을 제시하고
지금 뭐 국회에서도 그것은 자기가 수정을 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적으로 필리버스터 갈 때까지 가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국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